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진짜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화물차 기사님들 마음고생이 가장 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드디어 요소수 대란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약 한 달 만에 대란이 끝나는 건데요. 오늘은 요소수 대란 이후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어땠는지, 요소수 대란과 관련된 최신 근황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요소수 대란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었는지, 앞으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이 대단한 이유까지 순서대로 살펴볼 거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일단 요소수 대란 이후 어떤 일들이 생겼는지 볼까요? 언론 보도 이전에 화물차 기사님들이 걱정이 먼저 시작됐습니다. 요소수를 구하려는데 갑자기 힘들다고 하니까 당장 생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이게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저희 스포일러를 비롯한 많은 전문 채널들이 다양한 전망과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이 상당히 높은 조회수들을 기록했죠. 모두가 화물차 운행에 초점을 둘 때 화물차 운행 차질로 인한 일상으로의 피해를 정리한 내용이라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화물차 운행이 안 되면 물류 대란으로 이어지고, 물류 대란으로 이어지면 생산 대란으로 이어지고, 생산 대란으로 이어지면 공급 대란으로 이어지고, 공급 대란으로 이어지면 수요 대란으로 이어지고, 이게 경제 대란으로 이어진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큰 관점에서 보면 경제 대란이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동차 채널이니까 자동차 관련 이야기로 연결지어 보면 당장 원자재가 안 들어오니까 물건을 만들 수 없게 되잖아요. 이 물건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배송할 차가 움직이질 못하니까 말 그대로 모든 물류가 멈추는 거죠. 물류가 멈추면 경제활동이 멈추는 거고요. 일상적 관점으로 좁혀보면 당장 유조차 운행이 어려워지면 디젤차뿐 아니라 가솔린차와 LPG차도 운행에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고요. 구급차나 소방차의 운행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일상 서비스까지 마비될 거라는 우려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소수 대란이 초기 모습이었고, 최근 근황도 살펴봐야겠죠. 김승현 편집장이 마침 이걸 겪었습니다. 320D에 이런 경고등이 떠버렸는데요. BMW는 서비스 센터에 가면 요소수를 보충해준다는 이점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때가 하필 빡강님을 만나러 강원도로 가기 바로 전날이었거든요. 다행히 근처 주유소를 수소만한 끝에 요소수를 보충할 수 있었는데 35,000원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3.5배 정도 비싸게 낸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화물차에 이어서 승용차 운전자들이 포함된 일상으로의 피해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 주유소를 수소문해 보면 요소수를 보충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 가격이 평소보다 비싸서 대량으로 보충해야 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고충을 승용차 운전자들도 알기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서비스 센터에 가면 보충을 할 수 있다 해도 경고등이 뜬 시간이 너무 늦었고, 그 다음날 아침 장거리를 뛰어야 해요. 평소 같았으면 가는 길에 주유소를 들르면 되는 건데, 너무 평범했던 일상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 피해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게 가장 최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정부가 요소수 대란을 한 달 만에 해결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국내에 비상대응 명목으로 들어오는 양 자체가 너무 적다는 지역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재고량도 확보를 했고 생산량도 안정화되면서 요소수 대란이 끝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봐야겠죠. 해외에서 들어오는 게 안정화되면서 국내 요소 재고량이 6,000톤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건 요소 대란 이후에 최대 수준으로 집계된 거라고 하는데요. 재고량만큼 중요한 게 요소수 생산량인데, 이것도 하루 평균 소비량인 60만 리터의 2배가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국내 요소 재고량은 지난 1일에 중국에서 3,000톤을 들여왔고요. 3일 기준으로 5,960톤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지난달하고 비교하면 딱 2배인 겁니다. 국내 수입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3,000톤 초반대를 기록하다가 진짜 심할 때는 2,600톤까지 추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중국에만 의존하던 수입처를 늘리고, 이에 따라 해외 물량 반입이 본격화되면서 재고량이 늘게 된 겁니다. 요소수도 생산량이 안정화된 상황입니다. 주말에도 요소수를 생산하면서 몰린 수요를 진화하려는 모습이었는데요. 생산이 늘어나면서 전국 주유소에 공급되는 양도 늘어나고, 이에 따라 수요도 안정화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중국하고 계약한 물량이 18,700톤 정도 되는데, 수출 전 검사 신청도 대부분 완료가 됐고, 이 중에서 16,800톤은 이미 검사를 끝냈다고 합니다. 이 물량이 모두 국내에 들어올 거라는 거죠. 대란이 끝나가면서 일상에서의 변화도 생겼습니다. 요소수 대란 해결과 함께 요소수 재고 정보 공개 주유소도 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136개였는데 243개로 늘어났고요. 이걸 원래는 정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티맵, 네이버, 카카오맵, 카카오네비 같은 일상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왜 코로나 사태 때도 처음에는 일일이 손으로 방문객 정보를 적었어야 했는데, 네이버랑 카카오가 QR코드를 만들면서 QR 인증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약간 이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급한 불을 껐고 다시 안정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점진적인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사실 지금까지 제시된 해결책은 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위기 대응에 가까웠죠. 카이스트 신문에 관련 내용이 잘 정리된 기사가 있어서 이걸 인용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요소와 암모니아 생산 설비를 국산화해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요소수를 대체할 수 있는 촉매제를 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기술적 해법은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국내 교수 연구팀이 볼 밀링법이나 일산화질소를 암모니아로 바꾸는 방법과 같은 상용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볼 밀링법은 새로운 암모니아 공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모니아를 공정해서 요소를 추출하고 이 요소에 일정 비율의 물을 섞어 만든 게 요소수잖아요. 기존에는
서버 보수법으로 공정을 했는데요. 볼 밀링법 같은 경우는 기존 방법에 비해서 낮은 온도와 낮은 압력에서 3배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제성 증가가 기대되는 방법이라는 거죠. 기존에는 200기압 400도씨에서 25%의 결과물을 만들었는데 볼 밀링법은 1기압 45도씨에서 82.5%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실험실 환경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결책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소개해드렸고요. 국가적 차원에서 생각하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그 의존도를 분산시키는 방법이 가장 많이 제시됐습니다. 사실 중국의 80% 이상 의존하는 원재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 문제가 된 요소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수산화 리튬, 프로페인, 뷰테인 가스 같은 것들도 중국의 80% 이상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중국에 경제적 문제가 생기거나 정치적 논쟁이 생기면 또 다른 요소수 대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기업과 같은 생산자 측면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요소수를 대체할 촉매제를 개발하는 건데 국내에서 이게 한창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이미 3년 전부터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상용화까지는 최소 4년 정도가 더 걸릴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점진적 해결책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분명 해결할 필요가 있는 과제이긴 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건 요소수 대신 탄화수소를 촉매제로 쓰는 겁니다. 기존에는 요소로 배출가스 중에 있는 질소산화물을 줄였잖아요. 신기술이 적용된 차들은 요소 대신에 탄화수소나 수소로 질소산화물을 분해하게 됩니다. 요소보다 좋은 점은 탄화수소가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있습니다. 탄화수소는 경유해서 바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 장치가 필요하지도 않고요. 이 덕에 기존 저감 장치보다 구성도 단순하고 운전자가 별도로 요소수를 보충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고 수급 문제도 없기 때문에 좋다는 건데 물론 해결할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원천 기술 개발이 완료되긴 했는데 다음 단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올해 컨버터와 부품이 개발됐고요. 내년 3월에는 차량 엔진에 직접 촉매제를 넣어보는 엔진 평가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엔진 평가 이후에 상용화 가능성이 인증되면 직접 실내 자동차에 장착해서 운행하는 환경 평가가 진행됩니다. 이건 최소 2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다 거치면 2026년은 되어야 상용화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질소산화물 분해 효과도 요소수만큼 뛰어나야겠죠. 지금 대체 촉매제는 질소산화물을 60%만 거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유로6 규제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도 필요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과 수급 안정성이 요소수랑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요소수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것도 있고 요소 대란이 일어나도 경유차 운행에 제한되거나 할 일이 아예 없다는 거죠. 우려했던 것보단 사태가 좀 빨리 해결된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시민들의 대단한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일 감동이었던 게 요소수 나눔하시는 분들이 있죠. 특히 소방서 같은데 그냥 두고 가시는 분들 계셨잖아요. 진짜 필요한 곳에 필요할 때에 쓸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분들이라서 많은 분들께 본보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본 덕에 모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영상에도 그런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사실 그냥 사태를 정리하는 내용에 불과했는데 별거 아닌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냐 이런 댓글이요. 아마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요소수 대란 사태를 심각하게 봤기 때문에 일선에 계신 분들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주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요소수 대란 이후에 화물차 기사님들을 비롯한 요소수가 일상에서 필요한 모든 관련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화물차나 일상 서비스뿐만 아니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까지 피해의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했다. 피해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려던 찰나에 요소수 재고량과 생산량이 안정화되면서 대란에서 멀어지게 됐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요소수 생산과 공정이 국산화 그리고 요소수를 대체할 만한 촉매제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회의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요소수 대란 종결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